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유럽 5개국이 독일과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 도발에 유럽 무기로 대응하려 했던 루마니아. 그러나 독일 전차는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댔고 프랑스산 감시망은 아예 작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독일과 프랑스의 압박에 동유럽 국가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마니아가 뒤늦게 도입한 한국산 무기들이 러시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에 나머지 동유럽 국가들마저 독일과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의 손을 잡았고 유럽 방산업계는 오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을 장악한 K방산의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이틀 전 루마니아 영공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 한 대가 국경을 넘어 민간 주거지를 향해 돌진한 겁니다. 그런데 수백억을 쏟아부은 프랑스산 최첨단 레이더는 에러 창만 띄운 채 먹통이 됐고 긴급 출동한 독일제 장갑차 12대는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 단 한 대도 빠져나오지 못했죠. 도대체 어떻게 나토의 심장부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피해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운 좋았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방위 체계가 드론 한 대의 통째로 무너진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알렉산드루 보그단, 루마니아 국방부 전략획득국장으로 28년째 이 나라의 무기 도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인 생활 30년 동안 숱한 위기를 넘겼지만 그날 밤 상황실에서 제 손은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유럽의 명품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난 밤이었습니다. 그 참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진눈개비가 흩날리는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레니 항구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 샤헤드 편대가 날뛰고 있다는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문제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누구나 생각했죠. 저도 상황실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구석에 점 하나가 찍혔어요. 델타의 경상의 느린 비행체 샤헤드 136이었습니다. 항로를 이탈한 건지 떨어져 나온 건지 그놈이 국경 쪽으로 흘러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 항로 이탈로 판단했습니다. 바람에 밀렸거나 항법 장치가 고장났거나 그런 일은 지난 2년 동안 서너 차례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놈이 기술을 틀었어요. 뚜렷하게, 의도적으로, 툴치아 민가 쪽으로 스크린 위에 궤적이 곡선을 그리며 주거 밀집 지역을 향해 꺾이는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단순 이탈이 아니었어요. 실제 물리적 타격 위협으로 돌변한 겁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는 즉각 요격을 지시했어요. 프랑스 탈레스사의 최첨단 레이더 GM200, 수백억 원을 주고 들여온 그 자랑스러운 장비에 표적 추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화면 가득 에러 창이 떴습니다. 오퍼레이터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들겼지만 레이더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콘솔 앞으로 달려가 재부팅을 시도했습니다. 먹통이었어요. 수백억짜리 첨단 장비가 적의 드론이 민가를 향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에러창 하나를 띄운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곧바로 최전방 대공방어부대에 기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세계 최고라며 자랑하는 대당 100억짜리 차륜형 장갑차 박서. 그 부대가 출동했어요. 엔진 소리는 웅장했습니다. 12대의 30톤짜리 박서 장갑차가 포장도로를 달릴 때는 정말 근사했어요. 나토 합동훈련에서 서유럽 장교들이 감탄하던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카탈로그에 찍힌 사진처럼 단단하고 세련되고 완벽해 보였죠.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동유럽 특유의 얼어붙은 흙토가 녹아내리며 만들어진 진흙탕 라스푸티차. 이 나라에서 군복을 입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지옥이에요. 선두 차량의 팔륜 바퀴가 흙토에 닿자마자 축까지 빠져들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30톤짜리 쇳덩어리가 진흙 속에서 바퀴를 미친 듯이 헛돌렸습니다. 흙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탈출하려고 엔진 출력을 끌어올리는 순간 과부하가 걸린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시동이 꺼졌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4대, 12대 가운데 7대가 진흙탕 한가운데서 멈춰 섰어요. 나머지 5대는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포장도로 끝에 멈춰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현장 CCTV가 떴어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대당 100억짜리 명품 장갑차가 진흙 속에 반쯤 잠긴 채 엔진 연기만 뿜고 있었어요. 무거운 장비를 맨 병사들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진흙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을 떼려면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잡아 빼야 했어요. 앞으로 전진하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드론이 날아갔어요. 요격을 피한 그놈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유유유히 날개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폭발음이 상황실 벽까지 울렸습니다. 민가에서 300m 떨어진 빈밭. 그곳에 드론이 처박히며 섬광이 번쩍였어요. 폭발 방향 안에 사람이 없었던 건 순전히 그 밭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0m만 더 갔으면 잠든 가족들이 죽었어요. 상황실이 묘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스크린에는 진흙탕에 처박힌 박서 장갑차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붉은 글씨가 자동으로 찍혀 있었어요. 야전 기동성 완전 붕괴. 그 네 글자가 스크린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코스민 참모차장이었습니다. 파리와 베를린의 방산 세미나에서 칵테일 잔을 기울이는 데는 도같은 정치군인 유럽 형제들의 무기라면 눈이 뒤집어지는 그 사내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어요. 오늘따라 지늘기 좀 깊었을 뿐입니다. 장비 결함과는 무관합니다. 사후 보고서에도 기상이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핏줄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방금 전송된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진흙 범벅이 된 박서 장갑차의 바퀴가 축까지 빠진 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참담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블릿을 코스민의 가슴팍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게 기상이변입니까? 이게 진흙 탓입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 흙도 진흙탕인 걸 모르십니까? 봄이 오면 녹고 비가 오면 빠지는 게 이 땅입니다. 포장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는 장난감을 갖다 놓고 방어라고 부르는 겁니까? 코스민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어요. 90년대에 궤도가 끊어진 장갑차 안에서 부하 셋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누군가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장비 탓이 아니라 운이 나빴다고. 3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뭡니까? 진흙이든 얼음이든 눈보라든 무식하게 궤도로 씹어먹고 달릴 수 있는 괴물이 필요합니다. 바퀴 달린 관상용 고철 말고. 코스민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진흙탕에 박힌 장갑차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창 너머로 어둠에 잠긴 흑해 쪽을 바라봤어요. 진눈개비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경선 너머에는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밤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음번에도 300m의 행운이 반복될 거라고 믿을 만큼 저는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을 구해와야 했어요. 진흙탕을 씹어먹고 달리는 투박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 쇳덩어리를, 카탈로그가 아니라 흙바닥에서 증명된 진짜 무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나만 분명했어요. 유럽의 명품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있는 장사꾼들에게는 더 이상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그 결심이 뼛속까지 박힌 밤이었습니다. 상황실을 나서며 구겨진 야전상의 주머니에 태블릿을 쑤셔 넣었어요. 진흙 범벅이 된 장갑차 사진이 저장된 그 태블릿을 저는 그날부터 어디를 가든 품에 지니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잠을 설친 채 맞은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동유럽 총괄 수석 이사 클라우스 폰 리히터, 프랑스 넥스터의 수출사업본부장 피에르 로랑, 유럽 방산의 양대축이라 불리는 자들을 동시에 불러들인 거예요. 간밤에 참상을 설명하고 긴급 물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화상회의실 대형 스크린 2개에 각각 얼굴이 떴어요. 클라우스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 깃에 은빛 커프스 버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대로 군수 산업을 해온 독일 귀족 가문 출신답게 화면 너머에서도 오만한 향수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스가 에스프레소 잔을 여유롭게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어요. 보구당 국장, 아침부터 무슨 급한 일입니까? 어젯밤 드론 건이라면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다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날씨 얘기를 하듯 가볍게 흘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라우스 이사,
어젯밤 박서 장갑차 12대가 전개에 실패했습니다. 진흙탕에서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건 어전을 문제가 아닙니다. 링스 장갑차 추가 물량 100대를 긴급 선적해 주십시오. 클라우스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어요. 급하지 않다는 듯 잔을 내려놓고 입술을 닦았습니다. 보그단 국장,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뒤셀도르프 생산 라인은 부품망 재편 중이에요. 쑥연공도 부족하고 우크라이나 긴급 물량이 최우선 순위로 걸려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사, 어젯밤 우리 영공이 뚫렸습니다. 나토 회원국 영토에 러시아 드론이 떨어졌어요. 당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클라우스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을 다시 집어들며 느긋하게 대꾸했어요. 납기가 밀렸습니다. 4년 뒤로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대당 가격이 300억으로 조정됐습니다. 30% 인상이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4년이라고 했어요. 4년. 지금 국경이 뚫리고 있는데 4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거기에 30% 인상이라니 저도 모르게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4년 동안 우리 보고 맨몸으로 버티라는 겁니까? 100대라도 좋으니 선적 일정을 앞당겨 주십시오. 클라우스가 화면 너머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뭘 의미하는지 30년 군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대기표를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 개발 분담금 명목으로 500억을 선입금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크라이나 라인에서 부품 일부를 루마니아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500억 선입금, 물건을 받기도 전에 500억을 먼저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4년 뒤에 나올 물건을 위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날강도였어요. 클라우스가 잔에 남은 에스프레소를 비우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보그단 국장, 우크라이나로 가는 부품 라인 하나를 루마니아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성의를 보여주셔야 저도 본사를 설득할 명분이 생기죠. 성의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클라우스의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나라를 상대로 부품 한 줌을 미끼 삼아 500억을 뜯어내려는 자의 미소였어요. 뱃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화면 오른쪽에서 피에르 로랑이 끼어들었어요. 프랑스 넥스터의 수출사업본부장.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달고 다니는 사내였습니다. 보그단 국장, 독일 쪽 사정이 그렇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넥스터의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2년 안에 독일 가격의 절반에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형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라는 단어에 순간 가슴이 흔들렸어요. 클라우스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어 있던 참이라 피에르의 제안이 가뭄의 단비처럼 들렸습니다. 반갑시라니, 이 년이라니, 혹시 이쪽에 길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즉시 피에르 쪽 계약서 초안을 요청했어요. 30분 뒤 암호화 메일로 도착한 서류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깔끔했어요. 당하 납기 인도 조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37페이지 뒤에 숨어 있었어요. 기술 통제 조항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글씨가 빠르게 스크롤됐습니다. 읽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방호력 제로. 카이사르 자주포의 차체는 사실상 트럭이었습니다. 장갑 한 장 없는 깡통에 포를 올려놓은 거예요. 적의 소총탄에도 승무원이 죽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표적식별 소프트웨어, 사격 통제 시스템, 탄도 연산 코드, 이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프랑스 본사 서버에 귀속돼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 무기를 한 발 쏠 때마다 프랑스 본사에 실시간으로 사용 데이터가 전송되고 매년 천문학적인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납부해야 했어요. 반값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무기를 싸게 던져놓고 쓸 때마다 돈을 뜯어먹는 구조였어요. 한번 물리면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구독형 족쇄. 형제가 아니라 식민지 계약이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저는 화면을 향해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에르 본부장 37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이건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니라 식민지 관리 계약서 아닙니까? 우리가 포탄을 한 발 쏠 때마다 파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이딴 계약서를 형제라는 이름으로 내미는 겁니까? 피에르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국장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최첨단 무기의 표준적인 운용 방식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화면 왼쪽에서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을 이미 치운 그 자리에 팔짱을 끼고 화면을 내려다보는 자세였어요.
보구단 국장,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꼬우면 기다리십시오. 당신들 옆에 러시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면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포를 무기 삼아 농담을 하는 자의 얼굴이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모욕을 삼켰지만 그 순간만큼 피가 거꾸로 솟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 종료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클라우스와 피에르의 얼굴이 나란히 화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날강도, 한쪽은 독사, 유럽이라는 이름을 달고 형제라는 가면을 쓴 장사꾼들이었어요. 이 회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개의 스크린이 동시에 꺼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탁자 위에 클라우스가 보내온 청구서가 놓여 있었어요. 사전 개발 분담금 500억, 대기 순번 신청서, 루마니아의 절박함을 돈으로 환산한 서류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구겨진 야전상의 왼쪽 주머니에 늘 넣어 다니는 낡은 지포 라이터였습니다. 뚜껑을 젖히고 불을 붙였어요. 청구서 모서리에 불꽃이 닿자 종이가 오그라들며 타올랐습니다. 제가 탁자 위로 흩어졌어요. 오만한 귀족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그 잿더미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법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이 자들에게 무릎을 꿇느니 맨주먹으로 싸우는 편이 나았습니다. 야전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어젯밤 진흙탕에 처박힌 장갑차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과 방금 태운 청구서의 이 두 가지가 제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고 있었어요. 유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흙탕을 씹어먹는 진짜 괴물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가슴 한가운데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잠을 설친 채 맞은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동유럽 총괄 수석이사 클라우스 폰 리히터, 프랑스 넥스터의 수출사업본부장 피에르 로랑, 유럽 방산의 양대축이라 불리는 자들을 동시에 불러들인 거예요. 간밤에 참상을 설명하고 긴급 물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화상회의실 대형 스크린 2개에 각각 얼굴이 떴어요. 클라우스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 깃에 은빛 커프스 버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대로 군수 산업을 해온 독일 귀족 가문 출신답게 화면 너머에서도 오만한 향수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스가 에스프레소 잔을 여유롭게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어요. 보구단 국장, 아침부터 무슨 급한 일입니까? 어젯밤 들어온 건이라면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다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날씨 얘기를 하듯 가볍게 흘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라우스 이사, 어젯밤 박서 장갑차 12대가 전개에 실패했습니다. 진흙탕에서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건 어전을 문제가 아닙니다. 링스 장갑차 추가 물량 100대를 긴급 선적해 주십시오. 클라우스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어요. 급하지 않다는 듯 잔을 내려놓고 입술을 닦았습니다. 보그단 국장,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뒤셀도르프 생산 라인은 부품망 재편 중이에요. 쑥연공도 부족하고 우크라이나 긴급 물량이 최우선 순위로 걸려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사, 어젯밤 우리 영공이 뚫렸습니다. 나토 회원국 영토에 러시아 드론이 떨어졌어요. 당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클라우스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을 다시 집어들며 느긋하게 대꾸했어요. 납기가 밀렸습니다. 4년 뒤로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대당 가격이 300억으로 조정됐습니다. 30% 인상이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4년이라고 했어요. 4년. 지금 국경이 뚫리고 있는데 4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거기에 30% 인상이라니 저도 모르게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4년 동안 우리 보고 맨몸으로 버티라는 겁니까? 100대라도 좋으니 선적 일정을 앞당겨 주십시오. 클라우스가 화면 너머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뭘 의미하는지 30년 군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대기표를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 개발 분담금 명목으로 500억을 선입금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크라이나 라인에서 부품 일부를 루마니아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500억 선입금, 물건을 받기도 전에 500억을 먼저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4년 뒤에 나올 물건을 위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날강도였어요. 클라우스가 잔에 남은 에스프레소를 비우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보구단 국장,
우크라이나로 가는 부품 라인 하나를 루마니아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성의를 보여주셔야 저도 본사를 설득할 명분이 생기죠. 성의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클라우스의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나라를 상대로 부품 한 줌을 미끼 삼아 500억을 뜯어내려는 자의 미소였어요. 뱃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화면 오른쪽에서 피에르 로랑이 끼어들었어요. 프랑스 넥스터의 수출사업 본부장.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달고 다니는 사내였습니다. 보구단 국장, 독일 쪽 사정이 그렇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넥스터의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2년 안에 독일 가격의 절반에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형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라는 단어에 순간 가슴이 흔들렸어요. 클라우스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어 있던 참이라 피에르의 제안이 가뭄의 단비처럼 들렸습니다. 반갑시라니, 이 년이라니, 혹시 이쪽에 길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즉시 피에르 쪽 계약서 초안을 요청했어요. 30분 뒤 암호화 메일로 도착한 서류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깔끔했어요. 당하 납기 인도 조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37페이지 뒤에 숨어 있었어요. 기술 통제 조항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글씨가 빠르게 스크롤됐습니다. 읽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방호력 제로. 카이사르 자주포의 차체는 사실상 트럭이었습니다. 장갑 한 장 없는 깡통에 포를 올려놓은 거예요. 적의 소총탄에도 승무원이 죽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표적식별 소프트웨어, 사격 통제 시스템, 탄도 연산 코드, 이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프랑스 본사 서버에 귀속돼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 무기를 한 발 쏠 때마다 프랑스 본사의 실시간으로 사용 데이터가 전송되고 매년 천문학적인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납부해야 했어요. 반값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무기를 싸게 던져놓고 쓸 때마다 돈을 뜯어먹는 구조였어요. 한번 물리면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구독형 족쇄. 형제가 아니라 식민지 계약이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저는 화면을 향해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에르 본부장 37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이건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니라 식민지 관리 계약서 아닙니까? 우리가 포탄을 한 발 쏠 때마다 파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이딴 계약서를 형제라는 이름으로 내미는 겁니까? 피에르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국장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최첨단 무기의 표준적인 운용 방식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화면 왼쪽에서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을 이미 치운 그 자리에 팔짱을 끼고 화면을 내려다보는 자세였어요. 보구단 국장,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꼬우면 기다리십시오. 당신들 옆에 러시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면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포를 무기 삼아 농담을 하는 자의 얼굴이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모욕을 삼켰지만 그 순간만큼 피가 거꾸로 솟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 종료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클라우스와 피에르의 얼굴이 나란히 화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날강도, 한쪽은 독사. 유럽이라는 이름을 달고 형제라는 가면을 쓴 장사꾼들이었어요. 이 회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2개의 스크린이 동시에 꺼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탁자 위에 클라우스가 보내온 청구서가 놓여 있었어요. 사전 개발 분담금 500억, 대기 순번 신청서. 루마니아의 절박함을 돈으로 환산한 서류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구겨진 야전상의 왼쪽 주머니에 늘 넣어 다니는 낡은 지포 라이터였습니다. 뚜껑을 젖히고 불을 붙였어요. 청구서 모서리에 불꽃이 닿자 종이가 오그라들며 타올랐습니다. 제가 탁자 위로 흩어졌어요. 오만한 귀족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그 잿더미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법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이 자들에게 무릎을 꿇느니 맨주먹으로 싸우는 편이 나았습니다. 야전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어젯밤 진흙탕에 처박힌 장갑차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과 방금 태운 청구서의 제, 이 두 가지가 제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고 있었어요. 유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흙탕을 씹어먹는 진짜 괴물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가슴 한가운데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사흘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클라우스의 비웃음과 피에르의 독사 같은 미소가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어요.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28년차 군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안이 필요했어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이 오만한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는 대안이 이오안 두미트루 국방장관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지하회의실에 루마니아 군 수뇌부가 전원 집결했어요. 이오안 장관은 정치적 풍파를 수십 년간 견뎌온 늙은 여우였습니다. 겉으로는 늘 신중했고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장관석 뒤편 벽에 걸린 루마니아 국기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코스민 참모차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장관님, 독일과 프랑스 측의 조건이 다소 거칠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 전체가 전시 물량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입금 조건을 수용하고 대기 순번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유럽 형제들입니다. 형제, 또 그 단어였어요. 500억을 뜯어가는 형제, 포탄 한 발 쏠 때마다 구독료를 물리는 형제. 저는 주먹을 탁자 아래에서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코스민이 계속 늘어놓았어요. 나토 표준 호환성, 유럽 방위 기금의 안정적 수령, 동맹 내 신뢰 유지. 파리와 베를린의 세미나에서 외워온 듯한 단어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몇몇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 옆에 세워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태극 마크가 찍혀 있었어요. 그걸 탁자 한가운데에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코스민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12쌍의 눈이 제안서 표지로 쏠렸어요. 태극 마크를 알아보는 데는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완 장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코스민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보구당 국장, 그건 뭡니까? 이완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제안서 표지를 손바닥으로 탁 짚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안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K방산이에요. K9 자주포와 레드백 보병 전투차,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유일한 생존 대안입니다. 회의실이 3초간 정적에 빠졌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이 회의실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흑해에서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는 동북아시아의 나라. 코스민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어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나토의 뼈대에 아시아 무기를 섞겠다고요. 베를린에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독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코스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유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온 사내에게 아시아 무기 도입은 자기 발밑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저는 코스민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독일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참모차장님, 그 독일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는지 잊으셨습니까? 4년 대기, 30% 인상, 500억 선입금. 우크라이나 부품을 돌려주는 대가로 성의를 보이라는 소리를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잘 보이는 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코스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반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옐레나 이오네스쿠 예산실장이었어요. 감정이라곤 1%도 섞지 않고 오직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냉혈한 안경 너머 눈빛이 엑셀표를 스캔하듯 차가웠습니다. 보구단 국장, 감정적인 연설은 됐고요. 숫자로 말씀해 주시죠. 유럽 표준 부품망을 지구 반대편 생태계로 전면 교체하면 호환 비용만 수천억입니다. 탄약, 정비체계, 통신 규격 전부 갈아엎어야 해요. 국가 재정을 거덜내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옐레나의 반대는 코스민의 감정적 반발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숫자로 무장한 반대는 논리로 깨야 했어요. 저도 숫자를 준비해왔습니다. 제안서를 펼쳤어요. 하지만 무기 사양이 적힌 페이지를 건너뛰었습니다. 옐레나에게 보여줄 건 마지막 장이었어요. 한국 측 코디네이터 안나, 포페스쿠와 K방산 최동진 단장이 함께 설계한 산업협력 모델. 그 페이지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옐레나 실장님,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우리가 돈을 법니다. 옐레나의 안경 위로 눈썹이 올라갔어요. 코스민도 이오안 장관도 회의실 전원이 제안서 위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닙니다. 한국 측은 루마니아 내륙에 40mm CTA 탄약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최첨단 자동화 라인을 통째로 이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탄약의 주변국 독점 역수출 권리를 루마니아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숫자의 의미를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40mm CTA 체계를 도입하면 탄약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 탄약을 루마니아 공장에서 찍어내 주변국에 파는 겁니다. 무기를 사들이기만 하던 수입국이 탄약을 수출하는 거점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제엔서 마지막 페이지에 수익 곡선 그래프가 있었어요. 3년 차부터 흑자 전환, 5년 차에 누적 수조 원대 수출 마진, 그 숫자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옐레나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던 눈동자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제안서에 코를 박았어요. 손가락이 수익 곡선 위를 훑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어요. 이 단가 구조가 사실이라면 호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수출 마진만으로 초기 투자금 회수가 3년 안에 가능하다는 건데 옐레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안서에서 반대가 아닌 질문이 나왔어요.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코스민이 다급해졌어요. 옐레나까지 넘어가면 자신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였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좋아 보여도 검증이 안 된 아시아 무기입니다. 진흙탕에서 굴려본 적도 없는 장비를 어떻게 믿습니까? 카탈로그 숫자만 보고 나라의 운명을 걸 수는 없어요. 코스민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검증, 그게 핵심이었어요. 숫자만으로는 군인들의 불신을 완전히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코스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 전 진흙탕에서 죽은 부하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참모차장님, 90년대에 궤도가 끊어진 장갑차 안에서 부하 셋이 죽었습니다. 그 장갑차도 유럽제였어요. 그때도 누군가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토 표준이니까 괜찮다고, 동맹의 무기니까 안전하다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죽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코스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죽은 부하들 무덤 앞에서도 나토 타령을 할 겁니까? 형제라는 이름표를 달고 우리 목줄을 쥐고 흔드는 자들을 위해 또 누구를 죽일 겁니까? 코스민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완 장관이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이 노련한 정치군인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 얼굴이 저를 가장 긴장시켰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띄웠어요. 화면이 밝아지며 거대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42톤짜리 보병 전투차 레드백, 위장 도색을 한 묵직한 차체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시험장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바퀴가 아니었습니다. 무항궤도였어요. 이 나라의 진흙탕을 지식이고 달리라고 태어난 듯한 넓은 궤도가 차체 양옆에 단단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포탑 위에 장착된 40mm CTA 기관포의 포구가 정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투박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처럼 세련되지 않았어요. 카탈로그 표지에 어울리는 우아한 곡선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 쇳덩어리에서는 싸우기 위해 태어났다는 야성이 뿜어져 나왔어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스크린에 못 박혔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42톤짜리 괴물의 묵직한 존재감이 회의실을 눌러 앉히고 있었습니다. 이완 장관이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어요. 스크린 위에 레드백을 올려다보며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그단, 저 괴물이 진짜로 우리 진흙탕을 씹어먹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의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인 다음 날 한국 측에 공식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K방산 동유럽 통합수출사업단의 최동진 단장과 수석 엔지니어 강철민이 화상회의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민 참모차장이 한 발 먼저 움직였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코스민이 장군 4명을 미리 모아놓고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시아 무기는 서류상 숫자만 그럴듯할 뿐 실전 검증이 전혀 안 됐으니 기술 브리핑이 시작되면 즉각 실전 데이터를 요구해서 빈약함을 까발리자는 작전이었어요. 코스민은 이 한 방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 논의를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겠죠. 회의실의 수뇌부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완 장관이야 코스민 참모차장, 옐레나 예산실장, 그리고 전날 얼굴을 보지 못했던 장군 서넛이 더 앉아 있었어요. 화상 스크린에 한국 측 최동진 단장의 얼굴이 떴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에 묵직한 눈빛, 화려한 영어나 미사여구 대신 화면 너머에서도 느껴지는 단단한 존재감이 먼저 전해졌어요. 코스민이 기다렸다는 듯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 단장님, 어제 레드백 사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사진일 뿐이죠.
한국 무기가 실제 전투 환경에서 검증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나토 교전 기록이나 동유럽 기후 조건에서의 실사격 로그가 없다면 솔직히 종이 스펙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코스민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주변 장군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옐레나도 안경 너머로 화상 스크린을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었어요. 최동진 단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흙투성이 군화가 먼저 들어왔어요. 카키색 야전 점퍼에 흙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손에는 검은 방수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온 라두소령이었어요. 군사정보국 현장 분석관, 우크라이나 최전선 접경 지역을 오가며 정보를 수집하는 사내였습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가 회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거예요. 이온이 탁자 끝에 선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피로가 찌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어요. 장관님, 분석관 이온 라두입니다.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남쪽 접경에서 사흘 전 복귀했습니다. 지금 즉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호한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온이 방수 케이스에서 USB를 꺼내 회의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폴더가 열렸어요. 파일 이름에 기밀 등급 표시가 빼곡했습니다. 이온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고해상도 접사 사진이 스크린 가득 떠올랐습니다. 포신이었어요. 독일 라인메탈의 자랑, 비지천 자주포의 155mm 포신, 나토 표준 화력의 상징이라 불리던 그 강철 포신의 표면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온이 사진을 확대했어요. 0.25mm. 머리카락 3개 두께의 미세 균열이 포신 내벽을 따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포신 3개에서 동일한 패턴의 균열이 발견된 사진이 연속으로 스크린에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독일제 피지천 자주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연속 사격 800발을 넘기면 포신 내벽에 미세 균열이 발생합니다. 독일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현장 정비병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코스민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유럽 형제들의 무기라고 극찬하던 바로 그 장비의 치명적 결함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화상 스크린 속에서 최동진 단장이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내가 카메라 앞으로 나왔어요. 강철민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 합동 파견팀의 현장 지배자, 명함 대신 손톱 밑에 낀 기계유가 이 사내의 신분증이었어요. 강철민 수석이 자기 앞에 놓인 묵직한 노트북 화면을 회의실 카메라에 비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류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죠. 노트북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25TB. 파일 수천 개가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강철민 수석이 첫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K9 자주포 영하 30도 혹한기 가옥 테스트 기록입니다. 강원도 인제 산악훈련장에서 사흘간 연속 실사격을 실시했어요. 1000발 연속 사격 후 포신 내벽 정밀 측정 결과 최대 균열치가 0.07mm입니다. 독일 피지천의 0.25mm 대비 3분의 1도 안 됩니다. 스크린이 2분할됐어요. 왼쪽에 독일 포신의 0.25mm 균열 사진, 오른쪽에 한국 K9 포신의 0.07mm 측정 데이터. 숫자가 나란히 걸리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철민 수석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무고장 가동 기록입니다. K9 자주포 양산형 84대. 총 누적 가동 시간 12만 건. 가동률 99%. 단 한 대도 포신 교체 없이 이 기록을 찍었습니다. 12만 건, 99%. 그 차가운 숫자가 스크린 정중앙에 박혔어요. 회의실의 모든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코스민이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강철민 수석이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이었어요. 드론 촬영 화면이 흑토 진흙탕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GPS 좌표와 지면, 수분 함량이 표시돼 있었어요. 같은 깊이, 같은 조건. 며칠 전 박서 장갑차가 빠져서 엔진이 타버린 바로 그 수준의 진흙탕이었습니다. 화면 끝에서 위장 도색을 한 거대한 차체가 나타났어요. 레드백이었습니다. 42톤짜리 괴물이 넓은 무한 궤도를 돌리며 진흙탕에 진입했어요. 흑토가 양옆으로 쇄도하며 튀어올랐습니다. 속도가 줄지 않았어요. 시속 60km. 30톤짜리 박서가 바퀴가 빠져 멈춰 섰던 그 지옥을 이놈은 궤도로 지식이며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 정적이 내렸어요.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사이로 코디네이터 안나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손에 바인딩된 분석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군들 한 명 한 명에게 보고서를 배포한 뒤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 툴츠아에서 먹통이 된 프랑스 탈레스 레이더 GM200의 시스템 로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 측 사이버 보안팀과 합동으로 역분석을 실시했어요. 안나가 보고서의 핵심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로그 코드 수십 줄이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코드 블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이더 먹통의 원인은 하드웨어 고장이 아닙니다. 프랑스 본사 서버에서 원격으로 작동시킨 강제 종료 코드, 이른바 킬스위치가 실행된 겁니다. 프랑스 측이 자사 무기의 운용 통제권을 원격으로 쥐고 있었고 그 코드가 작동하면서 우리 레이더가 꺼진 거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이 경직됐어요. 코스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원격 통제였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은 균열 사진보다 더 무거웠어요. 적의 드론이 민가를 향해 돌진하는 그 순간에 우리 레이더를 꺼버릴 수 있는 스위치를 프랑스가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 무기인데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안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안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럽 무기에 대한 신뢰는 끝장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남아 있었어요. 강철민 수석이 화상 스크린 너머에서 최종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초고속 촬영 화면이었어요. 40mm CTA 포탄이 발사되는 장면이 극도로 느린 속도로 펼쳐졌습니다. 포구를 빠져나간 탄자가 허공을 갈랐어요. 표적은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였습니다. 탄자가 벽면에 닿는 순간 콘크리트가 안쪽에서 폭발하듯 갈라졌어요. 관통이었습니다. 종잇장처럼 뚫렸어요. 다음 장면에서는 유럽산 장갑차의 전면 장갑판이 표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40mm CTA가 장갑판을 꿰뚫고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스크린이 꺼지고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만 남았습니다. 저는 코스민을 바라봤어요. 참호 차장의 얼굴은 사시나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어요. 톡 하는 소리를 내며 펜이 탁자에서 떨어져 바닥 위를 굴러갔습니다. 코스민은 그걸 줍지 않았어요. 줍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눈앞에서 전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이호한 장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스크린 위에 마지막으로 찍혀있던 숫자를 올려다봤어요. 무고장 12만 건, 가동률 99%. 그 차가운 숫자 위로 장관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이완 장관이 스크린 위에 숫자를 올려다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의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균열 사진, 무고장 로그, 킬 스위치 코드, 콘크리트를 꿰뚫는 초고속 영상, 방금 쏟아진 것들의 무게가 공기 자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 정적을 깨뜨린 건 화상 스크린 너머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동진 단장이었어요. 이호환 장관님, 낮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격앙된 어조도 없었어요. 전역한 육군 소장 출신다운 절제된 무게감만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무기를 팔고 떠나는 세일즈맨이 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안보의 밑그림을 그리는 건축가입니다. 루마니아의 국경선 위에 무너지지 않을 구조물을 세우러 왔습니다. 이완 장관이 화상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최 단장의 묵직한 눈빛이 카메라 너머로 회의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초도 물량 납기 6개월입니다. K9 자주포와 레드백 보병 전투차 초도분을 반년 안에 콘스탄차 항구에 하역시키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독일이사 년을 부른 그 자리에서 6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옐레나가 안경을 고쳐 쓰며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코스미는 고개를 숙인 채 탁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단장이 화면 아래에서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공식 직인이 찍힌 보증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루마니아 땅에 40mm CTA 탄약 자급 공장에 첫 삽을 뜨겠다는 공식 보증서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 한화 디펜스 3자 공동 명의로 발행됐어요. 장관님께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최 단장이 보증서를 카메라 가까이 가져갔어요. 3개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전달받은 동일 보증서 원본을 서류 봉투에서 꺼내 이호한 장관 앞에 밀어놓았어요. 장관이 보증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문서를 훑었어요. 한 줄 한 줄 읽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끝까지 읽고 나서 보증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옐레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럽 표준 전환 비용을 들먹이며 반대 선봉에 섰던 냉혈안이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의 단가표와 수익 곡선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멈추자 옐레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단가 구조로 초도 물량을 도입하고 40mm 공장이 2년차에 가동되면 3년차부터 역수출 마진이 초기 투자금을 넘어섭니다. 이건 방산 조달이 아니라 산업 투자예요. 옐레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엑셀표의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던 이 사람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들어와 있었어요. 유럽 장비를 유지하면 매년 수천억이 빠져나갑니다. 부품값, 라이선스 비용, 소프트웨어 구독료. 끝이 없어요. 한국 측 제안을 수용하면 흘러나가던 돈이 멈출 뿐 아니라 오히려 돈이 들어옵니다. 기적의 숫자라고밖에 할 수 없군요. 옐레나가 돌아섰어요. 완전히 어제의 반대자가 오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변해버린 겁니다. 돈 냄새를 맡은 냉혈안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이호환 장관이 결제 서류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뚜껑에 손이 올라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상황실 직통 스피커폰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직통 스피커폰은 브뤼셀과 연결된 전용 회선이었어요. EU 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이 시각에 울린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호환 장관이 만년필을 내려놓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이호환 장관님, EU 방위기금 특별관리위원회 재무국장 안토니오 실바입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퍼졌어요. 안토니오 실바, 독일과 프랑스의 입김을 등에 업고 EU 방위기금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관료였습니다. 장관님, 루마니아 정부가 비유럽권 방산업체와 대규모 조달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이호환 장관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어요. 소문이 이렇게 빨리 브뤼셀까지 닿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코스민을 힐끗 봤어요. 참모 차장의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어갔어요. 이 계약이 강행될 경우 2026년도 국방 현대화 펀드 20억 유로 전액을 3월 1일자로 전면 동결하겠습니다. 공식 공문은 오늘 중 발송됩니다. 20억 유로. 한화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군 현대화에 숨통을 쥐고 있는 돈이에요. 회의실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코스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장관님, 20억 유로가 동결되면 올해 전력 증강 계획이 전면 중단됩니다. 진행 중인 통신체계 교체, 해안 감시 레이더 도입, 변경 현대화 전부 멈춰요. 한국 무기 몇 대 들여오자고 나라 전체의 군사 예산을 날릴 수는 없습니다. 코스민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이 사내에게 브뤼셀의 자금줄이 끊기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회의실 안의 장군들 몇몇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분위기가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압도적인 데이터에 마음이 기울었던 사람들이 20억 유로라는 숫자 앞에서 주춤거리는 게 보였어요. 스피커폰 너머에서 안토니오의 목소리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장관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눌렀어요. 현명한 판단.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럽의 돈을 받으려면 유럽의 무기를 사라는 비열하고도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이호환 장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30초쯤 지났을까. 장관이 시선을 내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뚫어지게 늙은 여우의 눈이 아니었어요. 조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군인의 눈이었습니다. 모구단, 예, 장관님. 이 아시아의 강철들에 이 나라의 명운을 걸 수 있겠나. 돈줄이 끊기고 유럽에서 왕따가 되고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져도 버틸 수 있다고 확신하나. 저는 야전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태블릿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장갑차 사진이 저장된 그 태블릿, 며칠 전 태운 독일 청구서의 잿더미, 킬스위치로 꺼져버린 레이더, 300m 차이로 살아남은 민가, 전부 이 손 안에 들어있었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합니다. 장관님, 이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년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스피커폰이 아직 연결돼 있었어요. 안토니오가 듣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이 듣고 있었어요. 독일이, 프랑스가, 유럽 방산 카르텔 전체가 이 회선 너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스피커폰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실바 국장,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피값은 유로화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더 이상 당신들의 고기 방패가 아닙니다. 만년필이 계약서 위를 미끄러졌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요한 두미트루라는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장관의 손이 스피커폰 위로 올라갔습니다. 끊었어요. 가차없이. 통화 종료음이 짧게 울리고 불위셀과의 회선이 죽었습니다. 회의실이 적막에 잠겼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의 무게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유럽의 돈줄을 끊고 유럽의 무기를 걷어차고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강철 위에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완 장관이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잉크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젖은 채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 상황실에서 처음 떨렸던 그 손이 지금은 단단하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가는 것뿐이었어요. 흑해의 겨울바람을 뚫고 달려올 대한민국의 강철들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른 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습니다. 20억 유로 동결 공문이 정말로 날아왔어요. 브뤼셀에서 보낸 공식 직인이 찍힌 서류가 이호안 장관 책상 위에 떨어진 날, 국방부 복도는 장례식장보다 조용했습니다. 코스민 참모차장은 사흘간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유럽이라는 울타리가 등을 돌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콘스탄차 항구의 기상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흑해의 바람 방향, 파고, 수온, 한국에서 출항한 차량 운반선의 위치를 위성 추적 데이터로 하루에 3번씩 점검했습니다. 배가 오고 있었어요. 진짜로 오고 있었습니다. 최동진 단장이 약속한 납기는 6개월이었어요. 계약 체결 후 180일. 저는 달력에 그날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하루하루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었어요. 브뤼셀의 자금 동결 때문에 올해 예정됐던 통신 장비 교체가 전면 중단됐고 해안 감시 레이더 도입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국방부 안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150일째 되던 날 새벽, 콘스탄차 항만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형 차량 운반선 한 척이 흑해로 진입해 입항 허가를 요청했다는 보고였어요. 선명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출항지 창원, 심장이 뛰었어요. 달력을 봤습니다. 151. 6개월이 아니었어요. 개월 20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차를 몰고 콘스탄차 항구로 달렸어요. 겨울 흑해의 매서운 바람이 차 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부두에 도착하니 항만 조명 아래로 거대한 선체의 윤곽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미에 새겨진 태극기가 식별됐습니다. 하역은 동이 트기 전에 시작됐어요. 선미의 거대한 램프가 유압 장치에 의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맞닿는 묵직한 소리가 항구 전체에 울렸어요. 쿵! 램프가 부두 바닥에 닿자 선체 내부에서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낮고 굵은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첫 번째 차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장 도색을 마친 K9 자주포. 155mm 주포의 포신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램프 위로 미끄러져 나왔어요.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한 대씩 내려올 때마다 부두가 진동했습니다. K9 뒤로 레드백이 나왔어요. 42톤짜리 괴물의 넓은 무한 궤도가 램프 위에 강철판을 깔아뭉개며 전진했습니다. 포탑에 장착된 40mm CTA 기관포의 포구가 흑해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투박하고 묵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쇳덩어리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두에 먼저 나와 있던 루마니아 제1기갑사단 장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독일의 4년 대기를 통보받고 프랑스의 식민지 계약서를 들이밀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500억을 선입금해야 순번이 돌아온다던 그 세계에서 5개월, 20일 만에 탄약까지 꽉꽉 채운 초도 물량이 부두에 줄지어 내려오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장교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국장님, 저건 진짜입니까? 저는 대답 대신 부두 위에 내려선 K9의 장갑을 손바닥으로 짚었어요. 새벽 추위에 얼어붙은 강철이 손끝에서 차갑게 울렸습니다. 진짜였어요. 하역이 끝나기도 전에 강철민 수석이 정비팀과 함께 부두에 나타났어요. 기름 묻은 작업복은 여전했습니다. 강철민 수석이 하역된 첫 번째 레드백 옆에 무릎을 꿇더니 공구 가방을 열고 하부 형아장치 덮개를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카탈로그를 들이밀며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던 클라우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부두의 흑해 바람 속에서
두 손에 기름을 묻히며 장갑차 밑바닥에 머리를 들이미는 이 한국 엔지니어와 명품 수트 커프스 버튼을 반짝이며 500억을 요구하던 그 독일 귀족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였어요. 강철민 수석이 루마니아 정비병 6명을 불러 모았어요. 부두바닥에 방수 시트를 깔고 레드백의 형화장치 부품을 하나씩 빼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 밀착 현장 교육이었어요. 매뉴얼 책자를 건네주고 알아서 읽으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프로킷 휠의 이빨 간격을 보세요. 유럽 장갑차보다 2mm 넓습니다. 지늘기 끼어도 궤도가 헛돌지 않게 설계된 거예요. 여기 이 배수호를 통해 지늘기 빠져나갑니다. 강철민 수석의 손가락이 부품 위를 짚을 때마다 정비병들의 고개가 앞으로 기울었어요. 루마니아어 통역은 안나가 맡았습니다. 강철민 수석이 한국어로 설명하면 안나가 즉각 루마니아어로 바꿔 정비병들에게 전달했어요. 언어의 벽이 없었습니다. 하역과 동시에 또 다른 작업이 진행됐어요. 강철민 수석팀의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둘이 루마니아군 지휘 통제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서버실에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프랑스와 독일제 전장관리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었어요. 킬 스위치가 심어져 있던 바로 그 체계였습니다. 가차 없었어요. 프랑스 탈레스의 보안 모듈부터 뽑아냈습니다.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분리하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통신 프로토콜을 초기화했어요. 독일 라인메탈의 정비 진단 소프트웨어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라이선스 키가 걸려있던 암호화 모듈을 하나씩 제거하고 프랑스 본사 서버와 연결된 원격 접속 코드를 모조리 잘라냈어요. 3일 밤낮이었습니다. 강철민 수석팀이 서버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커피와 컵라면 박스가 복돼 쌓여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서버실 문이 열리고 강철민 수석이 충혈된 눈으로 나왔어요.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 녹색 체크마크가 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제1기갑사단 전장관리체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K표준 보안망으로 완전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쥐고 있던 원격 스위치가 사라진 겁니다. 독일이 라이선스를 빌미로 목줄을 쥐던 그 체계가 뿌리째 뽑힌 거예요. 이제 이 무기들의 두뇌는 파리에도 베를린에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보안망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흑해 연안 훈련장에서 전면 한국산 교체 이후 첫 합동 실사격 훈련이 개시됐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훈련장 깃발을 수평으로 눕혔어요. 기온은 영하 8도. 박서 장갑차가 진흙탕에 빠져 고철이 됐던 바로 그 계절이었습니다. K9 자주포 6문이 사격 진지에 도열했어요. 포신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사격 통제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첫 번째 K9이 불을 뿜었어요. 굉음이 흑해 수면을 때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속 사격이 시작됐어요. 폭우 화염이 새벽 어둠을 가르며 번쩍일 때마다 훈련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K9 옆으로 K10 탄약 운반차가 자동으로 접근했어요. 무인 탄약 보급이었습니다. 병사가 무거운 포탄을 직접 나를 필요가 없었어요. K-셈이 자동화된 컨베이어 장치로 포탄을 밀어넣자 K9이 즉각 재장전을 완료했습니다. 사격, 보급, 재사격, 끊김이 없었어요. 유럽 자주포 운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레드백이었어요. 사격장 끝에 콘크리트 벙커 모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께 200mm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어요. 레드백 한 대가 진흙탕을 지식이며 사격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며 40mm CTA 기관포의 포구가 벙커를 겨눴어요. 바우사, 포구에서 불꽃이 튀자마자 콘크리트 벙커의 전면이 안쪽에서부터 쪼개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단발이었습니다. 단 한 발로 200mm 콘크리트를 꿰뚫어 버린 거예요. 현장을 지켜보던 루마니아 병사들이 헬멧을 벗어 던졌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제1기갑사단장이 양손으로 쌍안경을 잡은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쌍안경을 내린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야전상의 주머니에 손이 갔어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까지 매일 꺼내보던 사진, 진흙탕에 처박힌 박서 장갑차의 참담한 장면. 그 사진 위로 지금 눈앞에서 진흙탕을 씹어먹으며 질주하는 레드백의 모습이 겹쳤어요. 태블릿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치욕의 증거물은 이제 승리의 기록으로 덮어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흑해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K9의 포성이 끊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강철이 이 땅 위에서 숨쉬기 시작한 겁니다. 소문은 총알보다 빨랐습니다. 흑해 연안 훈련장에서 벌어진 실사격 훈련 영상이 나토 내부 통신망을 타고 이틀 만에 동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진흙탕을 시속 60으로 찢어발기는 레드백, 무인 보급으로 끊임없이 불을 뿜는 K9, 콘크리트 벙커를 단발의 가루로 만드는 40mm CTA. 이 영상들이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발트 3국의 군, 수뇌부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반응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훈련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훈련장 천막 식당에 앉았는데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정된 비행 일정이 없었어요. 안나가 먼저 천막 밖으로 나갔다가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국장님, 에스토니아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요. 헬기에서 내린 사내는 장신의 금발이었어요. 군복이 아니라 검은색 방한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마르고스 탐, 에스토니아 국방부 비밀 특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발트 3국의 방산 조달을 총괄하는 사내였어요. 러시아의 위협을 온몸으로 받는 나라에서 무기를 고르는 일이 곧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마르고스 특사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훈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먼저 보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서둘러 뒤를 따랐습니다. 훈련장에는 방금 사격을 마친 K9 두 문이 서 있었어요. 포신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속 사격 직후의 열기가 영하의 공기와 만나 뿌연 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르고스 특사가 망설임 없이 K9에 다가갔습니다. 장갑을 벗었어요. 맨손을 포신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뜨거웠을 겁니다. 연속 사격 직후의 포신 온도는 수백 도에 달하니까요. 하지만 마르고스 특사는 손을 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바닥을 더 단단히 눌렀습니다. 강철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려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이 경이로움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르고스 특사가 손을 떼며 저를 돌아봤어요. 보그단 국장, 에스토니아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발트해 연안에서 매주 도발 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마르고스 특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장갑을 벗은 맨손이 거칠었어요. 에스토니아도 합류하겠습니다. 국방 예산 전부를 걸겠어요. 라인메탈과의 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한국 생태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국방장관의 뜻이에요. 예상보다 빨랐다고 했죠. 이건 빠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헬기를 타고 날아와 현장에서 손을 잡겠다는 건 에스토니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저는 마르고스 특사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살아남읍시다. 그날 밤이었어요. 훈련장 인근 기지의 임시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안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 암호화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 도는 비공식 채널입니다. 제가 바르샤바 쪽 접선 경로를 통해 입수했어요. 안나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메시지는 폴란드어였습니다. 안나가 즉석에서 번역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EH1 업그레이드 계약, 전면 포기 결정, 155mm 화력 표준을 한국산 K2 전차 및 K9 자주포 체계로 통일한다. 라인메탈의 공식 통보는 다음 주 예정.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였습니다. 나토 동부 전선의 최전방, 유럽에서 가장 큰 지상군을 보유한 나라. 그 폴란드가 독일을 걷어차고 한국으로 환승하겠다는 겁니다. 루마니아 한 나라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도미노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며칠 전 이호안 장관이 같은 자세로 천장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장관이 내린 결단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한 나라의 서명이 대륙의 판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전화가 왔어요. 아니,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클라우스 폰 리히터 이사였어요. 한 달 전 화상회의에서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4년 대기와 500억 선입금을 부르던 바로 그 사내. 러시아가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면전에서 조롱하던 바로 그 목소리가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보그단 국장, 클라우스입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한 달 전에 여유로운 바리톤이 아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4년 대기를 통보하던 그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링스 장갑차를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1년 안에 즉각 인도합니다. 선입금 조건도 전면 철회하겠습니다. 반값이라고 했어요. 즉각 인도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 30%를 올리고 4년을 기다리라던 사내가 반값에 1년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대기표를 뽑으려면 500억을 내라던 그 조건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빠지고 에스토니아가 빠지고 루마니아가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클라우스도 계산한 거였어요. 동유럽 시장이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라인메탈의 주가가 떨어지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오만하던 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야전상의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습관처럼 진흙탕에 처박힌 박서 장갑차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엔진이 타버려 검은 연기를 뿜고 있던 그 장면, 그 위로 유유히 날아가던 러시아 드론의 궤적, 300m.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클라우스 이사, 네, 보그단 국장, 늦었습니다. 스피커폰을 끊었어요. 가차 없이 한 달 전 이요한 장관이 브루이셀의 안토니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짧게 울리고 독일과의 회선이 죽었어요. 태블릿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치욕을 되새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갑과 을이 완벽히 뒤집어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동진 단장에게 연락했어요. 훈련장 인근 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단장이 즉각 동의했어요. 에스토니아의 마르구스 특사도 남아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비공식 참관단이 파견됐어요. 흑해 연안기지의 야외 연병장에 임시 단상이 세워졌습니다. 단상 뒤로 K9 자주포 세문과 레드백 2대가 도열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위장 도색된 강철 표면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섰어요. 최동진 단장이 오른쪽에, 마르구스 특사가 왼쪽에 섰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대한민국은 공동군수협력동맹의 결성을 선언합니다. 동일한 부품, 동일한 탄약, 동일한 정비 생태계를 공유하는 새로운 안보 구조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했어요. 마르구스 특사가 한 발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무기 재고 처리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우리가 선택한 강철에 맡기겠습니다. 최동진 단장이 마지막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화려한 연설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단상 뒤에 K9 포신이 흑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깃발 3개가 나란히 벌럭였습니다. 루마니아 3세끼, 에스토니아 청흑백기, 그리고 태극기. 기자회견이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안나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어요. 화면에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K군수 동맹 합류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비공식이 공식이 된 거였어요. 뒤이어 불가리아와 체코에서도 합류 타진 연락이 왔습니다. 도미노가 멈추지 않았어요. 유럽 방산 카르텔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벽이 균열을 내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벽 사이로 태극 마크가 찍힌 강철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물러갔어요. 흑해 연안에 얼어붙은 흑토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눈개비 대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2026년 3월 29일, 대망의 결산일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콘스탄차에서 차를 몰고 내륙으로 2시간을 달렸어요. 목적지는 루마니아 중부 내륙에 건설된 40mm CTA 탄약 공장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그 땅 위에 지금은 최첨단 자동화, 생산 라인이 들어선 거대한 공장 단지가 서 있었어요. 공장 정문을 들어서자 굉음이 먼저 맞았습니다. 완전 자동화 라인이 풀가동 중이었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탄체를 조립하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완성된 40mm CTA 탄약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이 이식된 생산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이 공장의 심장부를 설계한 건 강철민 수석팀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 옆에 서서 라인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첫 삽을 뜰 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믿지 못했습니다. 공장 건설부터 시운전, 양산까지 이 속도가 가능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독일이 부품 하나를 납품하는데 3년을 부르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한테 1년 만에 완전 가동되는 탄약 공장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탄약 박스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공장 출하장에서 옐레나 예산실장을 만났습니다. 서류 뭉치를 끼고 출하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감정이라곤 1%도 섞지 않던 냉혈한의 입가의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번 주에만 폴란드로 컨테이너 12대, 에스토니아로 8대가 나갑니다. 지난달 수출 마진이 당초 추산의 140%를 찍었어요. 옐레나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유로화 장부의 흑자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제가 23년간 재무부에서 국방 예산을 만졌는데 방산 조달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건 루마니아 역사상 처음입니다. 옐레나가 서류를 접으며 컨테이너 위에 찍힌 행선지 라벨을 가리켰어요. 바르샤바, 탈린, 소피아, 프라하, 동유럽 곳곳으로 실려나가는 탄약 박스 위에 루마니아 국기와 태극 마크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서유럽의 부품값에 굽실거리며 500억 선입금을 강요받던 나라가 이제는 주변국에 첨단 탄약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고 있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공장을 나와 다시 차를 몰고 흑해 연안 기지로 향했어요. 오늘의 본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니 이미 관람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토 회원국 무관 20여 명이 초청돼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무관의 얼굴도 보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잃어버린 시장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9 자주포 12문이 해안선을 따라 도열했어요. 그 옆으로 레드백 8대가 진흙탕 기동 코스에 진입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4대도 합류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강철이 흑해 연안의 봄바람 속에서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K9 12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굉음이 흑해 수면을 때렸어요. 수평선 너머로 포탄이 날아가 해상 표적을 박살냈습니다. 연속 사격이었어요. K-SAM 탄약 운반차가 자동으로 보급하고 K9이 재장전 후 즉각 재사격을 반복했습니다. 끊김이 없었어요. 레드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2톤짜리 괴물 8대가 동시에 진흙탕 코스로 돌입했어요. 봄에 녹아내린 흑토가 양옆으로 쇄도하며 튀어올랐습니다. 독일 박서가 바퀴가 빠져 고철이 됐던 바로 그 종류의 진흙탕이었어요. 레드백은 궤도로 지식이며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속도가 줄지 않았어요. 관람석의 유럽 무관들이 쌍안경을 내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K2 전차가 마지막으로 화력 시범을 시작했어요. 120mm 주포가 이동 표적을 추적하며 발사했습니다. 명중이었어요. 3발 연속 명중. 관람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연병장의 장비들이 재도열했어요. 포신에서 열기가 피어오르는 K9 옆으로 레드백이 섰고 그 뒤로 K2 전차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봄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그때 장갑차 한 대에서 해치가 열렸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장교가 올라왔어요. 코스민 참모차장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직접 탑승 훈련에 참가한 거였습니다. 파리와 베를린의 세미나에서 칵테일 잔을 기울이던 그 정치 군인이 진흙투성이 전투복을 입고 레드백 해치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어요. 헬멧을 벗자 은발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코스민이 해치에서 내려왔어요.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강철민 수석 앞에 멈춰 섰어요. 강철민 수석은 여전히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코스민이 자세를 잡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당겼습니다. 시선이 연병장 끝에 나란히 걸린 2개의 깃발을 향했어요. 루마니아 3세끼와 태극기가 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코스민의 오른손이 올라갔어요. 각 잡힌 거수경례였습니다. 2 깃발을 향해 동시에 아시아 무기라며 비아냥거리던 나토 타령을 하며 반대만 하던 바로 그 사내가 루마니아 국기와 태극기를 향해 군인의 예를 올리고 있었어요. 강철민 수석이 허리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2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였어요. 바람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 이호환 장관과 최동진 단장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최 단장이 품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보안 저장 장치였어요. 장관님, 이것은 K방산 핵심 기술 이전의 마지막 코드가 담긴 저장 장치입니다. 사격 통제, 전장 관리, 탄도 연산, 모든 소스 코드에 루마니아 독점 라이선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최 단장이 저장 장치를 이호환 장관에게 건넸어요. 장관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킬 스위치를 쥐고 있었던 그 코드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 코드의 주인은 루마니아입니다. 누구도 원격으로 끌 수 없습니다. 약속드렸던 모든 것을 완수했습니다. 이호환 장관이 저장 장치를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어요. 햇빛이 금속 표면에 반사되며 번쩍였습니다. 장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최 단장과 악수를 나눴어요.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습니다. 저는 도열한 장비들 사이를 걸었어요. K9 자주포의 장갑 표면에 손을 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레드백의 궤도를 스치고 K2 전차의 포탑 아래를 지나갔어요. 끝없이 도열한 대한민국의 강철이 봄 햇살 아래서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야전상의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그 사진을 열었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박서장갑차, 엔진 연기를 뿜으며 죽어있는 30톤짜리 고철, 그 위로 유유히 날아가던 러시아 드론의 그림자, 300m. 태블릿을 껐어요.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국경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하고 뚫리고 무방비 상태였던 그 국경선 위에 지금은 42톤짜리 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원격으로 꺼지지 않는 두뇌를 가진 진흙탕을 씹어먹고 달리는 콘크리트를 종잇장처럼 뚫어버리는 강철의 장벽이 세워진 거였습니다. 도열한 장비들 끝에 다다랐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흑해 쪽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하던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얼어붙었던 흑토가 녹아내리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은 더 이상 위협을 실어 나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의 전쟁을 막아주는 곡이 방패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과 강철을 손에 쥐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강철은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흑해 위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등 뒤에서 K9의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하고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멈추지 않는 엔진이었습니다. 이 엔진 소리가 이 나라의 국경선 위에 울려 퍼지는 한 아무도 이 땅을 넘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윤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